학부모들이 반대했습니다. 언론에서 비난했어요. 사회 전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수학여행을 강행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선생님의 용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후진국이라 배웠던 나라 맞아요? 라고 묻던 그 순간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된 10명의 일본 고등학생과 1명의 교사가 겪은 5일간의 놀라운 변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나카야마 유이입니다. 그날 아침 교장실로 호출되었을 때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는 침묵 속에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이 선생님, 한국 수학여행권은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학부모 연합회에서 정식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50대가 되도록 교단에 서 있으면서 늘 안전한 길만 걸어왔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 아이들을 보셨나요? 매일 똑같은 교과서만 보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몇 줄 안 되는 내용만 달달 외우고 있죠. 3주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역사 수업 시간이었어요. 다나카라는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었죠.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미워해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건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야.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게 말이죠.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이 선생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벌써 5명의 학부모가 전학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사토 어머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사토 어머님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세상은 생각보다 넓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젊었을 때 편견 때문에 놓친 인연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유이 선생님,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가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말입니다. 다음 날 교실에서 아이들을 마주했을 때 제가 더 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마다라는 조용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가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요. 케이팝 말고 진짜 한국 문화가 궁금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유이, 당신이 30년 동안 교사로 살아온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을 위해서잖아요. 마침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안전대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조건이었죠. 승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빈 교실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떨렸던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편견 없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출발 당일 아침 하네다 공항에서 아이들을 보니 제 마음도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30년 동안 교과서로만 가르쳤던 나라를 이제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에 떨렸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다나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 조용한 편인데 출발 전부터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면 돼.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죠? 부모님들의 걱정이 맞다면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레는 아이들도 있었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았을까요?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천장이 정말 높았어요. 유리로 된 벽면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한에다 공항도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야마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와, 이게 공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놀랐거든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데 바닥에 그려진 안내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일본도 질서정연하다고 자부했는데 여기는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전자 게이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여권을 읽고 얼굴을 인식하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사토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통과된 거예요? 저도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데 안내 로봇이 다가왔어요. 키 1m 정도 되는 하얀색 로봇이었는데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로봇이 일본어를 이렇게 잘한다고요. 우리나라 로봇보다 더 자연스러운데 다카하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 기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수화물 찾는 곳도 놀라웠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모든 가방이 질서정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방을 찾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선생님,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이토가 물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으러 갔는데 여기서도 놀랐어요. 정말 깨끗했습니다. 일본 화장실도 깨끗하다고 자부했는데 여기는 그에 못지 않았어요. 출구로 나가면서 아이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모두 멍한 얼굴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탁 트인 도로가 보였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스즈키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배웠던 나라가 맞나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왔던 걸까요? 버스에 오르면서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불안해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카무라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착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과연 맞았을까요? 아이들의 첫 반응을 보니 이미 무언가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인천공항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저기 보세요. 사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한강에 놓인 다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반포대교에서는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었죠.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예쁘다. 야마다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 아이는 평소에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계속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우뚝 서 있고 그 뒤로 경복궁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전통 건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었을까요? 다카하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일본에서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지만 여기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궁궐은 6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이 파괴되었지만 지금 복원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여의도로 이동했습니다. 63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목을 뒤로 젖히며 올려다봤습니다. 일본에도 높은 빌딩이 많은데 여기도 정말 높네요. 나카무라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발전했구나 싶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아이들이 제일 놀란 건 와이파이였어요. 선생님, 인터넷이 정말 빨라요. 이토가 스마트폰을 들고 신기해했습니다. 동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일본보다 빠른 것 같은데요? 스즈키가 속도 측정 앱을 실행해봤습니다. 결과를 보고 모두 놀랐어요. 정말 빠른 속도가 나왔거든요. 강남역에 내렸을 때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모두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일본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데 한 시민이 다가왔어요. 일본 학생들이세요? 어디 가세요?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저희가 당황해하자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일본어 공부했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분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근처 맛있는 식당까지 추천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한국어도 할 줄 아네요. 대단해요. 그분이 가신 후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하시네요. 일본어도 잘하시고요.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디어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강 건너편 빌딩들의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다나카가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출발할 때 제일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한강 다리에 조명이 켜지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지개 색깔로 변하는 다리를 보며 모두 사진을 찍었어요.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야마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죠.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 안에서 사토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정말 많았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발전된 도시,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야경. 이 모든 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을까요?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아이들도 저처럼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이들과 함께 조식을 먹으며 어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흥미진진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과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일본 역사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자. 다나카가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관련 내용은 겨우 3페이지였어요. 그것도 대부분이 고대사와 일제강점기에 관한 내용이었죠. 현대 한국에 대한 설명은 몇 줄 안 되네요. 야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새삼 놀랐어요. 이렇게 적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어제 본 서울과 교과서 내용을 비교해보자. 스즈키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교과서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제 본 건 달랐어요. 그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 와이파이도 더 빨랐고요. 공항도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쳐 왔을까요? 선생님도 솔직히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거든. 저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교사가 모든 걸 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때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도 틀렸을 수도 있는 건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오늘 일정은 전쟁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불안해했어요. 우리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나카무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도 역사의 일부야.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저도 떨렸어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한국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전쟁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픈 과거도 있지만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곳이기도 해요. 일제강점기 전시관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숨을 죽였어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설명이었어요. 일본을 무조건 악역으로만 그리지 않더라고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감정적이지 않네요. 이토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히려 일본 교과서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관련 전시를 보면서 아이들이 더 놀랐어요. 이렇게 큰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잘 몰랐을까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저도 부끄러웠어요. 이웃나라 역사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니요.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제가 고백했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많이 배웠어.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싶었거든. 그러자 야마다가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해야 해. 책으로만 배우면 한계가 있어.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미래적인 건물을 보며 아이들이 또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디자인도 잘하는 나라였나요?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과 배운 것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즈키가 대답했어요. 더 알아봐야죠. 진짜가 뭔지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배움을 시작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틀렸던 게 맞나요?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틀렸습니다. 제가 30년 교직 생활 중 처음으로 학생들 앞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교사도 완벽하지 않다는, 함께 배워가야 한다는 고백이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쳐 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셋째 날 아침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일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교장 선생님이었죠. 유이 선생님, 큰일 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사히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수학여행 중단하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일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고요. 아이들은 아직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학부모들 반응은 어때요? 벌써 5명이 전화했어요. 당장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과연 제가 너무 무모한 일을 한 걸까요? 유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교장 선생님이 긴급 귀국을 검토하자고 하시는데 그 순간 식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제까지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여행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돌아가야 해요? 다나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어. 그때 야마다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더 보고 싶어요. 아직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제 겨우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스즈키가 말했어요. 오후에 경복궁을 다시 방문했을 때 한국 기자 한 명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일본 학생들이세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토가 먼저 나섰습니다. 네, 괜찮아요.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 와서 어떤 느낌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사토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친절하세요. 우리가 알던 것과 많이 달라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셨어요.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깨끗해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부모님들이 걱정하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나카무라가 말했어요.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접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날 저녁 부교장 선생님이 다시 전화했어요. 유이 선생님, 방금 한국 뉴스 봤어요. 우리 아이들 인터뷰가 나왔네요. 어떤 반응이에요? 의외로 긍정적이에요. 아이들이 성숙하게 대답한 것 같아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특히 다나카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다나카요? 그 아이는 지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을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다나카 어머님께 직접 전화드릴게요. 다나카 어머님은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괜찮죠? 뉴스 보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어머님, 다나카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제 전쟁기념관에서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줄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아이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혹시 무서워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다카하시가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때문에 선생님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힘이 나. 이토가 말했어요. 저희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외부의 압력이 있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 끝까지 해보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이 반드시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요. 넷째 날 판문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분단의 현장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두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총을 든 군인들이 있을까요? 다나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관광객이니까 안전해. 사실 저도 떨렸어요. 분단 국가의 현실을 교과서로만 배웠지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판문점에 도착하자 한국군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젊고 의젓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할 김중희입니다. 일본어로 설명드릴게요. 유창한 일본어에 아이들이 놀랐어요. 한국군도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야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휴전선입니다. 70년 동안 분단된 채로 있는 곳이에요. 김중희의 설명을 들으며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공동경비구역에 들어서자 정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북한군과 한국군이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저기 파란 건물이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입니다. 건물 가운데로 휴전선이 지나가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회의 테이블을 봤습니다. 테이블 가운데에 그어진 선이 남북을 나누고 있었어요. 와, 스즈키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나뉘어 있네요. 이토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분단의 현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김중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분단 이후 가족들이 헤어져 살고 있어요. 70년 동안 못 만난 가족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같은 민족이 나뉘어 산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원해요?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70년 동안 다른 체제로 살아왔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김중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북한 출신이세요. 어릴 때 가족들과 헤어지셨어요. 아직도 그리워하세요. 아이들이 숙연해졌어요. 분단이 개인에게 얼마나 아픈 상처인지 느꼈을 거예요. 점심 식사 후 임진각을 방문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공원이었어요. 자유의 다리를 보며 아이들이 또 놀랐습니다. 다리 끝이 막혀 있네요.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아직 갈 수 없는 곳이니까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셨어요. 경의선 기차역 터도 봤습니다. 분단 전에는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기차로 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요? 기차로 유럽까지요? 사토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언젠가는 다시 연결될 거예요. 그분의 희망찬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통일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전시를 보며 아이들이 많은 걸 느꼈어요. 선생님,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거예요? 야마다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휴전 중이야.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거든. 그럼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나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소중한 거야. 전시관에서 이산 가족들의 영상을 봤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울면서 포옹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슬퍼요. 이토가 훌쩍거렸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일본도 한때 분단 위기가 있었는데 만약 그때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아이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야? 스즈키가 대답했어요.
분단이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선 하나로 나뉘어 있다고만 배웠는데요. 나카무라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간절히 원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도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평화를 지키는 일에는 모두가 함께해야 해. 다카하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절반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단의 아픔도, 통일의 간절함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모두 절반만 알고 있었어.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오늘 아이들이 본 것은 단순히 분단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소중함이었고 화해의 가능성이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배우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아이들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사토가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첫날엔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하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선생님, 저기 한강이 보여요. 다나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며칠 전 처음 봤던 한강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 저는 준비해온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각자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을 영상으로 남겨보는 거야. 아이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처음엔 부끄러워하더니 하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가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많이 무서웠어요. 뉴스에서 보던 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도시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카메라 앞에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야마다를 보니 뭉클했어요. 다음은 스즈키였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특히 판문점에서 분단의 아픔을 봤을 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로만 알고 있던 게 얼마나 부족했는지도요. 다카하시가 이어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좀 무시했어요. 일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와보니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았어요. 기술도 발전했고 문화도 멋있었어요. 이토는 조금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국 고등학생들이랑 얘기해봤는데 우리랑 꿈도 비슷하고 고민도 비슷했어요. 같은 또래구나 싶었어요. 나카무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은 편견을 버린 거예요. 미디어나 책으로만 알던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직접 보고 경험해서 판단하겠어요.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부모님도 반대하셨고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유이 선생님이 용기를 주셔서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영상을 찍고 나니 저도 할 말이 생겼어요. 선생님도 한마디 할게요. 카메라 앞에 선이 떨렸어요. 저는 30년 동안 교사를 했지만 이번만큼 많이 배운 적이 없어요. 아이들과 함께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경험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미래의 한일 관계를 바꿔갈 거라고 믿어요.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아래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죠? 한국 학생들이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와, 일본어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아이들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저희도 일본어 동아리예요. 평소에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양쪽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졌어요. 한국 고등학생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야마다가 물었습니다. 저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일본 게임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희도 게임 좋아해요. 한국 게임도 일본에서 인기 많아요. 스즈키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아이들끼리는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일본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우리랑 똑같은 고등학생이네요. 저희도 그래요.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친근할 줄 몰랐어요. 다나카가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양쪽 학생들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함께 찍었어요. 나중에 일본에 놀러 가도 돼요?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학교에 놀러 오세요. 이토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양쪽 학생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헤어져야 해요? 연락 꼭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 진짜 교류구나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 친구들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우리도 한국어 공부해야겠어요. 그날 밤 아이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사토가 대답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 우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교사로서 뿌듯했어요. 진짜 교육이 뭔지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아침, 아이들의 표정이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돌아가야 해요? 다나카가 아쉬워했습니다. 첫날 가장 불안해했던 이 아이가 지금은 가장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을 거야. 저는 아이들을 위로했지만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 반, 기대 반의 표정들이었죠. 우리 아이 많이 달라졌나요? 다나카 어머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주일 후 학교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 특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당에 앉은 300명의 학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야마다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인천공항의 웅장한 모습, 서울의 야경, 친절한 시민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에요? 청중석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스즈키가 대답했어요. 다카하시가 이어받았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자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나카무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 고등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오자 환호성이 들렸어요. 한국 친구들과 정말 친해졌어요. 우리랑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았어요? 전혀요. 오히려 일본보다 안전한 것 같았어요. 사토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도 갈 수 있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꼭 가보세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다나카가 대답했어요. 특강이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희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한국어 동아리 같은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주 금요일 방과 후 교실에서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온 10명과 새로 관심을 가진 15명이 모였어요. 우리 동아리 이름을 뭐로 할까요? 야마다가 물었습니다. 한일 미래 교류회는 어때요? 스즈키가 제안했어요.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첫 활동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동아리 회원이 30명으로 늘어났어요. 다른 학년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내년에도 한국 수학여행 갈 수 있어요? 한 1학년 학생이 물었어요. 글쎄,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실제로 학부모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분들도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성숙해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나카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사토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어느 날 다카아 씨가 저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선생님, 한국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교류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갈 거라고요. 몇 달 후 동아리에서 한국 학교와 온라인 교류를 시작했어요. 화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쪽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로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1년 후 저는 교직원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한국을 다시 썼습니다. 처음엔 한 줄의 편견이었던 것이 이제는 무수히 많은 이해와 우정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깨달은 것들이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아이들은 한국 친구들과 연락하며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작은 교류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3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려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진짜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